안녕하세요. 평생 테니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테니스 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자신보다 신체 조건이 좋고 아주 강력한 스트로크를 치는 선수와 상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스는 매치업 스포츠입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항상 치는 사람과 시합을 하게 되지만 네이버 카페 테니스 친구 찾기를 통해 단식이든 복식이든 새로운 사람들과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국대회에 출전하면 여러 사람과 시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보다 실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또 나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체 조건이 테니스 실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큰 키에서 내리꽂는 강서브와 또 긴 팔로 때리는 스트로크는 분명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 테니스 시합에서도 분명히 이런 매치업이 있게 됩니다. 혹시 레일라 페르난데스를 아시나요? 작년 US 오픈에서 준우승한 신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대단한 게 상위 시드를 배정받은 선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결승전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준결승 매치업은 2번 시드를 받은 벨라루스의 사발렌카입니다. 페르난데스의 키는 168cm이고 사발렌카의 키는 182cm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유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발렌카는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시합 중간중간 괴성을 지르고 또 자신의 플레이에 막을 걸지 않을 때는 라켓을 집어던지는 등 상대를 위협할 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선수입니다. 사발렌카의 서브 속도는 무려 193km입니다. 페르난데스는 170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페르난데스가 사발렌카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때의 승부가 절대적인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합을 통해서 자신보다 실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신체 조건이 좋고 강한 스트로크를 치는 선수와 상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페르난데스는 키가 작죠. 그녀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댓글 중에 페르난데스는 키가 작아서 질 것 같아 라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작은 키의 이 페르난데스는 자신보다 큰 키의 선수들과 강대강 대결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경기하는 법이 무엇일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선수 중에 자신과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는 유명 선수를 찾았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테니스의 전설로 불리는 저스틴 애냉입니다. 저스틴 애냉의 키는 167cm로 페르난데스보다 1cm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전성기 때 애냉은요 117주 동안 세계 1위로 활약했으면서 또 총 7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가장 큰 선수도 가장 강한 선수도 아니지만 항상 더 큰 선수를 상대로 하는 해결책을 찾았다며 그녀는 재능, 또 훌륭한 손, 슬라이스, 드롭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도 키가 작은 다른 아이들에게 테니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니스는 평생 쳐야 합니다. 평생 쳐야 할 테니스를 치면서 자신의 약점을 방치해 둔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전국대회 예선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대회에 한번 출전해 보십시오. 자신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주변의 고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근 우리나라 테니스를 이끌고 있는 권순우 선수가 한 말이 마음에 저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인가 일본에서 일본 학생과 시합을 했는데 이겼다고 합니다. 시합이 끝나고 숙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일본 친구가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뭔지, 또 포인트 그립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또 서브를 할 때 팔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완벽하게 의사소통은 되진 않았지만 이 시합에서 진 선수가 승리한 선수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나보다 실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과 치는 테니스 요령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격 성공보다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앞선 페르난데스와 사발란카의 US 오픈 준결승전 경기 결과 사발란카의 공격 성공 횟수는요 45회였습니다. 이에 반해 페르난데스는 26회였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공격 성공을 사발란카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공격 성공 횟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책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발렌카는 무려 52번의 실수를 연발했지만 페르난데스는 23번에 그쳤습니다. 테니스가 공격보다 수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못 칠 수 있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낼 것인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호인 테니스는 내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 한두 번이 아닌데도 계속 공격적으로만 시합에 임합니다. 네, 그 공격이 성공하면 짜릿합니다. 그 손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에서도 넣자마자 물고기가 물으면 한두 번은 재미있지만 계속 짜릿한 손맛을 느끼면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집니다. 기다리는 맛이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건져 올릴 때 그 손맛,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의 공격으로 포인트를 따려고 하기보다는 끈질긴 수비로 더 완벽한 공격 찬스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십시오. 손맛이 다를 것입니다. 나보다 실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 또 나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과 테니스를 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공격 성공보다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스포츠에서 영감을 얻으십시오. 저는 골프를 오래 쳤습니다. 골프는 정지에 있는 공을 여러 채,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퍼터로 치는 스포츠입니다.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고 테니스와 접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페르난데스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리오넬 메시, 시드니 크로스비, 웨인 그레츠키, 이사야 토마스 등 페르난데스가 시간을 들여 배우는 이름들입니다. 이 페르난데스의 아버지는 다양한 선수들을 연구해 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페르난데스는 아버지는 제 키가 제 성격과 기술에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포츠의 선수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나는 그들의 창의성, 독창성, 또 각도 사용, 속도, 공격적인 수비 및 움직임의 유동성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니스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멘탈이 중요합니다. 멘탈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멘탈은 영감이 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영감을 얻으십시오. 그때 나보다 강한 스트로크, 나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상대와의 매치업에서 주눅들지 않고 나만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코트에서의 승부는 코트 밖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수처럼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코트 밖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이 코트 안에서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시합 중에 뭘 자꾸 바꾸거나 또 시합 중에 어떤 그 계기로 경기가 뒤집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 치는 것은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전략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코트 밖에서 나보다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의 양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코트 밖에서 남과 다른 연습과 훈련 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포츠는 내가 흘린 땀만큼의 결과만 만들어집니다. 평생 테니스를 재미있게 치고 싶다면 코트 밖에서의 훈련량을 채워가십시오. 많은 경우 상대는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그렇기에 수세에 몰릴 때는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상대가 그쪽으로 공략할 것을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실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체력 조건이 좋은 사람과 테니스 치기 위해서 우리는 코트 바깥에서 이 승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상대 볼을 어디로 칠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플레이어들이 목표보다는 어떤 스윙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을 먼저 제대로 때려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스윙이라는 행위는 내 몸의 행동이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뇌입니다. 그렇다면 내 뇌를 움직이게 하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뇌는 목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과 치다 보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어느새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했는지 모른 채 경기의 결과가 나와서 허망하기 짝이 없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대와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 안 됩니다. 승리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현실적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대와 매치업에서 과감하게 내 스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는 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공을 어디로 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서브를 내 오른쪽으로 내 포인트 쪽으로 보낸다면 나는 그 포인트를 상대의 왼쪽으로 보낼 것인지 오른쪽으로 보낼 것인지 짧게 보낼 것인지 길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뇌를 움직이고 뇌는 시신경과 근육을 컨트롤해서 보다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줍니다. 스포츠의 시작은 목표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평생 테니스를 재밌게 치고 싶다면 목표를 정하십시오. 자신을 믿지 말고 뇌를 믿으십시오. 뇌는 목표만 정해주면 움직입니다. 테니스는 평생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평생 테니스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어떤 인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테니스를 빨리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5가지 요령을 잘 습득하셔서 여러분의 테니스가 더 성장하고 또 재미있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것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